자, 247쪽에 보시면 그 지난번에 얘기한 게 네 가지의 기표작용 체제.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표작용 체제를 중심으로 그 이전, 그 이후. 근데 이건 시간적인 전후가 아니라 그러니까 언제나 들레즈가 전후다 그럴 때는 들레즈의 사고 자체가 시간을 이렇게 딱딱 공간처럼 구분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프리라고 하는 거다 아니면 안티 있잖아요. 기표작용 체제에 대해서 프리라고 하는 거는 기표작용 체제를 둘러싼 그 외부성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표작용 체제가 출현하는 어떤 그 좀 더 뭐라 그럴까 그 뭐 조건 같은 거 그 기표작용 체제로 아직 화하지 않은 그런 체제가 전 기표작용 체계인 거고 그런 기표작용 체제에 대해서 또 대립하는 어떤 위상을 갖는 게 반기표작용 체계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포스트 기표작용 체제 그거는 기표작용 체제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와서 정말 주체를 형성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들레즈의 주체화 과정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그 주체화와 기호 체계가 이제 어떻게 연관되느냐 이거를 함께 보기 때문에 네 번째, 세 번째 고언하고도 연관되면서 거기에 주체화 문제가 이렇게 얹혀진 거다. 근데 그 247쪽에 보면 이제 그 아랫단락에 기표작용적 체제는 최초의 말씀, 최초의 기표, 기원으로서의 기표로부터 출발하는 해석의 체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 말씀이 무엇인가에 계속 도달하려고 하지만 도달할 수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해석의 원환들만 생산될 뿐인 것이지 그 기표 자체는 지고하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호체제가 있어. 그런 기호체제에서는 이 그 최초의 기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관계 속에서 의미의 망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게 의미작용 체제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의미의 망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아직 내면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주체화는 뭐냐? 후기표작용 체제에서의 주체화는 정념적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주체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주체화라는 거는 그 뒤에도 나오지만 248쪽 보세요. 들레즈는 주체화가 뭐 어느 시기에 역사적으로 어느 시기에 갑자기 출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체화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규정할까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의 제국들과 대립되는 유대인, 그 다음에 근대 철학 또는 기독교 철학, 그 다음에 세 번째에 19세기의 정신의학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체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역사적인 그 어떤 변곡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핵심적으로 다 어떤 그 공통점이 있냐면 정념적인 체제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7쪽의 앞에 이 주체화의 체제라고 들레즈가 부르는 건 정념적 체제예요. 그래서 그 뒤에도 나오지만 네 가지의 이 기호 체제를 시간적 순서, 역사적 순서로 보시면 안 되고 네 가지가 이렇게 딱 분절돼 가지고 따로따로 존재하는 걸로 보셔도 안 돼요. 이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호작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분류한 것뿐인 거지 실제로는 이것들이 한 장에서 혼합적으로 사용돼요. 뭐가 더 중심이냐, 어떻게 관계를 네 가지의 기호체계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 차이인 거지 하나만 작동하거나 이게 시대적으로 뭐 전 기표작용적 체계는 가장 원시적이고 미개한 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앙토이디푸스에서도 그 세 가지의 기호, 원시 영토 기계하고 그다음에 전제군주 기계하고 자본주의 문명 기계가 역사적 진화의 단계는 아니라 그랬죠. 그것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체제는 왜 정념적 체제인가? 이제 여기 보세요. 기표작용 체제하고 뭐가 다른가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해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의미 생성의 중심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표작용적 체제가 지배적이라고 할 때는 언제나 의미작용 체계의 중심이 있어요. 그게 왕이든 신이든 아니면 그 작은 단위에서의 뭐 아버지이든 뭐가 됐든 의미작용의 중심이 있는 체제야 이거는. 그래서 선의 출발점을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뭐만 있느냐면 선의 출발점을 그러니까 그 원안에서 중심으로 해서 아무튼 중심과의 관계에서 계속 작동을 하게 되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계속 원환을 형성하게 되죠. 중심이 구심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원환에서 벗어나지 못해. 근데 이 원환에서 그냥 촥 벗어나려 그러면 이제 중심과의 관계에서 이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심으로부터 중심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운동하는 원환적인 운동으로부터 탈영토화하는 거야. 탈코드화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선이 생겨나는 거야. 하나의 선. 그 선의 출발점을 제공하는 게 주체와의 점이다. 그러니까 접선으로부터 그 원환에서 접선을 타고 이렇게 삐져 나오는 거죠. 그 주체와의 점이 존재한다 일단. 그러니까 저것은 무엇일까? 저것의 의미에 대해서 나의 의미, 나의 존재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주체와의 점은 뭐냐면 어떤 점을 기점으로 해서 나는 뭐다. 쉽게 말하면 자기 서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신이 무엇을 말하는가? 신의 뜻이 무엇인가? 오로지 신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신의 말씀을 잘 수행하는가, 신의 말씀을 수행하지 않는가, 이게 중심이 아니라 나는 내가 겪은 사건으로부터 나의 서사를 가지고 나는 누구다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자면 주체와의 점, 요게 이제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표와 기의. 해석해야 하는 말씀이 있고 그게 뭘 의미하는 건가를 해석해야 되는 이런 체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뭐냐면 주체와의 점으로부터 유래하는 이 두 가지 언표 행위의 주체와 그 다음에 언표의 주체. 요거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요거를 분명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언표 주체는 언어적 진술의 그 I, 주어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장 안에는 이미 그 문장의 주어가 주체인 것처럼 포괄이 되어 있잖아요. 문장을 말한다는 건 그런 거야. 모든 문장의 주어가 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생겨나는 거죠. 그 문장의 주어, 언어적 진술의 주어, 이게 언표 주체입니다. 언표 행위의 주체는 뭐예요? 그런 문장을 발화하는 주체는 문장 안에 있지 않죠. 문장 바깥에 있죠. 근데 그 문장 바깥에 있다는 게 문장하고 상관없다는 건 물론 아니죠. 그러나 문장으로 환원되지 않죠. 언표행위의 주체는. 언표행위의 주체는 자기 맥락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언제, 누구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제 뒤에도 얘기 나오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이 문장이 여기에서의 그 언표 주체는 너를 사랑해 하는 나라는 이 문장 속에 주어잖아요. 하지만 이 의미는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이 간단한 문장의 의미가 그것을 발화하는 언표 행위의 주체가 누구에게 말하는가, 어떤 맥락에서 말하는가, 언제 말하는가에 따라 다르죠, 의미가. 그게 언표 행위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언표 행위의 주체와 언표의 주체를 구분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결국 네 번째 고언에서 말했던 화용론적 맥락인 거예요. 이제 뒤에 보면 또 이 다섯 번째 고언의 맨 뒤에 화용론이라는 게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주체는 고정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 힘 사이에 주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계속 문장의 주어에다가 고정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거는 뭐냐면 나를 되게 동일화하려고 하는 거야. 나는 어쨌다. 나는 어쨌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을 쓸 때도 그걸 이제 글을 쓰시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 나는 어쨌다 이렇게 모든 문장에 다 나는을 쓰는 경우도 있죠. 주로 애들이 그렇지. 애들이 일기에다가 그것도 아주 초등학교 좀 저학년 안 그렇고 좀 어느 정도 머리가 크면 이제 나는 이게 들어가는 거야. 이 문장에서 말하는 내가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문장에다가 모든 이 말하는 나를 자꾸 일치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게 언어의 효과죠. 그러니까 왜 뭘 하기 전에 선언을 하게 하고, 왜 뭘 하기 전에 뭐 각서를 쓰게 하고, 이게 언어화한다는 게 그 언어적인 것에다가 이 언어 바깥에 언어로 환원되지 않는 주체를 붙들어 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서를 아무리 써도 나는 다시는 뭘 하지 않겠습니다. 각서를 아무리 써도 안 해? 근데 이제 그 각서를 계속 들이미는 거잖아요. 이게 너라고?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그 나가 너라고? 예, 그런 방식으로 언표 주체는 이제 동일화하려고 하는 게 있지. 그런데 언표행위의 주체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언제나 모든 말은 맥락 속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주체라고 하는 건 그 분열, 일치하지 않음 속에서 사실은 주체가 구성되는 거지. 그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가 주체가 형성되는 주체와의 과정에 아주 중요한 지점인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표 기이 관계가 아니라 언표 행위의 주체, 그 다음에 언표 주체, 이것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제 언표 주체. 자, 그 다음에 기호에서 기호로 계속 건너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기호가 주체들을 가로질러서 휩쓸려 들어가는 선형적 과정이 존재한다. 이제 주체가 그러니까 기호가 이 주체의 어떤 내면 이런 것과 연관되는 그래서 기표작용적 체제와 다른 후기표작용 체제가 이제 뭘 변형하는가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정리험적 체제로서의 그 주체화 체제, 후기표작용적 체제, 그것에 몇 개의 국면, 요거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자, 유대인들은 뭐냐, 이제 성전에서 신의 목소리를 듣고 신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신의 말씀의 해석 속에서 있었다가 이제 이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쫓겨나서 나왔든 도주에서 나왔든 어쨌든 나와. 성전을 계속 지켜야지. 거기가 신의 출발지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포기하고 나오는 거지. 그것 자체가 신의 배반이죠. 성전을 계속 지키면서 싸우든가.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이미 신을 배반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배반하고 나오면서 파편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괴짝. 그 파편이라는 건 뭐냐? 이제 그 파편을 들고 나온 디아스포라들, 떠돌이들의 내면에 그 말씀이 각인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두가 그 어떤 중심점에 고착되어서 저기에 의미가 있다. 저것만 보면 된다라는 시대가 이제 깨지고 저것은 없어졌어. 내가 보기만 하면 되는 저 중심은 없어졌는데 저것에 대한 기억이 나에게 이제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들은 이제 기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기억 자체가 파편이죠. 그래서 그 이제 뭐라고 했냐면 모세는 얼굴을 대신하는 신의 석판들, 신의 얼굴을 대신하는 신의 석판들의 기반에서 구성된 언표 행위의 주체이다. 이제 모세가 그 신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예언자인 거죠. 이 유대 민족은 배반을 위해 새로운 땅을 위해 언표 주체를 구성하며, 그러니까 그 언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우리는 신과의 계약은 그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유대인이다야.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그 석판들, 신의 말씀하고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동일자야. 그게 언표 주체야. 신의 말씀에 있는 모든 문장의 주어는 다 나거든.
그렇지만 그것을 언표하고 있는 언표행위의 주체는 거기에 있지 않잖아요. 계속 다른 데 있잖아요. 떠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언표행위의 주체와 언표 주체 이게 이미 갈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환적인 팽창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항상 갱신될 수 있는 계약 또는 선형적 과정. 이제 신과의 계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속 관계가 아니라 이게 신정이죠, 신정. 요거를 분석한 게 그 스피노자의 신학정치론에서 신정이라는 게 뭔가를 스피노자가 굉장히 분석을 해놨는데 이제 그 계약이야, 계약. 계약이라는 건 언제나 갱신되는 거잖아요. 매번 새롭게 신과의 그 관계를 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형적 과정.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매번 새롭게 다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언표 주체와 언표 행위의 주체가 갈라지면서 떨어져 나온 정념적 주체의 탄생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념적 주체가 형성되는 데에서는 언제나 중심으로부터의 이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에 종속되는 한에서는 그거는 이 정념적 체제로서의 주체화를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이 정념적 체제를 또 볼 수 있는 지점이 어디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의 어떤 국면, 정념적 주체화, 정념적 체제에서의 주체화가 구성되는 세 가지의 국면들을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근대 철학에서. 근대 철학은 말할 것도 없이 나는 생각한다죠.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생각하고 있는 그 나에다가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 인간, 생각하는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 나라고 하는 건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동일자, 의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동일자 아닙니까? 그거를 모든 존재들을 거기에다가 출발점으로 이렇게 붙들어 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자신의 사용을 반성하며 방법적 회의를 통해 표상된 탄령토화의 선을 따라가지만 이 왜 탄령토화의 선이냐? 신이 생각한다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다잖아요.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잖아요. 생각하는 나. 탄령토화의 선을 따라서만 그 자신을 파악하는 언표 행위의 주체이다. 언표의 주체 그럼 나는 뭐냐? 이거는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잖아. 존재하고 생각하는 것의 일치성을 보장하는 게 나잖아요. 그 문장의 주어. 그래서 언표의 주체는 몸 또는 느낌과 영혼의 결합이다.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그 실존을 갖는 건 언표 행위의 주체지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고 할 때 생각이 그 존재의 바탕이잖아요.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생각함으로써 완성된다고 하는 그럴 때 이 생각함으로써 존재하는 나라는 건 모든 인간의 동일성을 보장해주는 언표 주체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이제 우리는 생각함으로 인간이다라는 걸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기토는 항상 과정으로서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감각이 우리를 기만하거나 사악한 뭔가가 우리를 기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정신 차리고 나는 생각한다로 계속 돌아와야 하잖아요. 그 코기토, 데카르트의 이 나가 바로 매번 정념에 붙들리고 막 욕망으로 빠져나가고 악령 감각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그 달아나는 언표행위의 주체들을 다시 회귀하도록 하는 언표 주체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념적 주체화의 국면이 세 번째 19세기 정신의학. 19세기의 정신의학은 이런 망상 주체적인 망상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념적 망상을 249쪽에 맨 위에 보면 이제 이거는 데카르트의 주체하고는 달라. 이 주체는 끊임없이 망상에 시달리는 주체야. 그런데 그 정념적 망상을 사실은 주체의 점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너는 너가 누군지 몰라. 야 시작은. 근데 그거를 정신 분석가가 막 해석을 하잖아요. 너는 네가 누군지 모르지만 내 해석을 거치면 너는 바로 그런 존재야. 그래서 정념적 망상을 그 데카르트의 코기토가 대체해 버리는 거죠. 정념적 망상이 진정한 코기토다.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기토란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의식적인 동일자적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이 정념적 망상이 진정한 코기토라는 건 정신분석은 기껏해서 데카르트적 코기토를 벗어난 다음에 다시 주체를 또 고정시켜 버렸다. 이런 비판적인 뉘앙스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억과 연관해서 우리의 트라우마, 우리가 겪은 사건 이런 것과 연관해서 매번 이제 우리 자신을 다시 정립해야 되는 거지. 나는 뭐다라는 존재를 계속 다시 정립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정신분석적 주체죠. 이게 정념적 주체화의 어떤 새 국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념적 주체화에서는 그래서 항상 뭐가 있느냐. 방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의미의 중심하고의 관계가 없어요. 일단 그 의미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파편을 형성해야 돼. 그 파편을 형성하는 순간 이제 그러면 막 파편을 형성해서 막 달아나기만 하느냐? 아니죠. 그 파편들을 일정한 의미의 파편들을 자기의 내면에다가 집어넣어야 하지. 그것이 신의 말씀의 파편이든 아니면 생각한다고 하는 어떤 의식적인 파편이든 이성의 파편이든 아니면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망상의 파편, 기억의 파편이든 달아나지만 달아나면서 언제나 주체가 뭐와의 관계에서 또 이렇게 자기의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중심에서 놓여놨다 그래서 그냥 막 퍼져나가서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주체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화는 언제나 주체화를 형성하는 새로운 기준점을 갖게 돼. 주체는 저 중심으로부터 풀려난 선을 갖게 된 이제 존재들은 그러니까 그 선들은 다시 하나의 중심은 아니지만 각각이 그 선마다 어떤 고정점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주체화예요. 그래서 그 249쪽에 이제 아래 후기표작용적 체제의 정념적 선은 주체화의 점에 기원을 둔다 그랬죠. 주체화의 점. 이 주체화의 점은 뭐냐? 뭐든지 주체화의 점이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출발해서 주체적 기호계의 특유한 특질들을 발견할 수 있기만 하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중심은 없는데 주체는 어떤 기호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기준점을 딱 찍고 자기의 말하자면 서사를 형성하는 자기의 기억을 형성해서 그런 기억을 가진 것으로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계속 만들어내는 어떤 주체로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 나오죠. 식욕부진 환자에게는 음식이 주체의 점, 주체화의 점이기도 하다. 아니면 물신숭배자에게는 뒤에 250쪽에 보시면 물신숭배자에게는 겉옷, 속옷 이런 물신 자체가 주체화의 점이다.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의 어떤 표정 이게 주체화의 점이다. 그러니까 뭔가 기준점을 가지고 자기의 의미 체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중심은 없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후기표작용 체제는 각각의 주체화의 그 점을 통해서 형성한 주체를 가지고 각자의 의미 체계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 거지. 근데 그 각자의 의미 체계라고 해서 모두가 다 뭐 다른 의미 체계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각자도 이미 어떤 배치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다 이렇게 주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심이 사라진 시대의 주체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고정점 속에서 자신의 의미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주체화지만 주로 다 뭐냐면 250쪽의 중간 정도 보세요. 중간에 한 개인에게 43번 주석에 네 줄 내려오시면 한 개인에게 강요된 잡다한 형식의 교육, 정상화 이게 다 개인이 주체화의 점을 변화시키도록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크면서 엄마와의 관계에서 자기를 형성하고 뭐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과의 관계에서 형성할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동화 속 인물과의 관계에서도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아를 형성한다는 건 그런 거죠. 그렇게 어떤 기준점으로 이 세계와 자기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기의 자아의식은 결국 내면인 거잖아요. 자기 서사를 가져. 자기 의미망을 가져. 그런데 이제 학교에 가게 되고 그 일반적인 사회화 과정을 겪으면서 그 주체화의 점이 대체로 교육이라든가 어떤 노멀하게 주준적으로 주체를 생산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주체화의 점이 변하기도 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내가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뭐 가족이라든가 뭐 돈이라든가 뭐 일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 비슷한 그 주체화의 점으로부터 자기 의미망을 형성을 하죠. 이런 얘기입니다. 더 높게, 더 고귀하게 가정된 이상에 항상 더 잘 순응하도록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푸코가 말한 규율 권력 같은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주체화의 점으로부터 내가 뭐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나의 의미작용 체계를 갖게 되는가? 이 점으로부터 언표 행위의 주체가 나온다. 언표 행위의 주체는 주체화의 점을 통해 결정된 정신적 실제. 그러니까 이 말이 내가 그렇게 어떤 기준점을 중심으로 내가 세계를 의미화하는 나의 행동을 의미화하는 나의 그 의미 체계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 체계 속에서 나는 뭐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행동하고 뭐라고 느끼고 이러면서 살아. 이게 언표 행위의 주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언표 행위의 주체가 뭐와 이제 또 연관되느냐? 언표의 주체. 이 언표 행위의 주체로부터 이번에는 언표 주체가 나온다. 이게 무슨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뭐 시간적인 단계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계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당연히 파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언표 행위의 주체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뭐 행동하고 이러면서 살지만 말을 계속 하잖아요. 내가 내 말을 문장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말하는 나와 그 문장 속에 나가 일치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일단 말하잖아. 말하는데 이 말하는 것 속에서 뭐가 당연하게 파생되냐면 이 말하는 내가 그 말 속에서 그 주어로 기능하는 것과 이제 일치시켜야 된다는 감각 같은 것들이 생겨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더 복잡한 사회 속에 들어갈수록 그 책임감을 갖는 것은 언제나 언표의 주체로서의 나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하잖아요. 나는 때려치고 싶은데 내가 회사에 약속한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꼭 이제 회사에다가 뭘 제출한 서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한편으로는 그냥 이 다양한 맥락 속에서 다양한 욕망과 다양한 정서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뭐야?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붙박이의 그 상태가 있는 거야. 나는 이래야 할 것 같고, 이래야 인정받을 것 같고, 저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접속하고 흘러가면서 구체적 맥락 속에서 말하는 언표 행위의 주체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래야 되지 않나? 자기 스스로가 회귀하는 그 나가 있잖아요. 나는 이래야 되고 이런다고 했고 이런 게 나여야 하는데
라는 그 동일화하는 그 주체가 당연히 연결이 되지. 그래서 그 언표의 주체는 뭐냐? 지배적인 실제에 순응하는 언표들 안에 묶인 존재. 그러니까 언표 주체 그 I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너는 여기에 이렇게 고정된 자리에 이 문장의 저 맨 앞에 있는 이 문장 전체를 모든 언어 전체를 책임지고 감당해야 하는 너다라고 계속 우리를 이렇게 붙박아 두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1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 고백과 더불어서 나는 너를 좋아해. 사귀어줘. 예스. 그래가지고 이제 1일 이렇게 시작된 게 있잖아. 근데 뭐 계속 좋아하지 않잖아요. 아마 그래서 딴 사람한테 눈이 가고 막 마음이 끌리고 그래서 한눈을 팔고 괜히 사귀었다 막 이렇게 온갖 그래서 뒤에서 딴짓도 하고 이런 주체가 있잖아. 근데 그러면서도 어쨌든 사귐을 지속하지. 사귐을 지속하고 뭐 거짓말도 하고 막 이래. 근데 그러면서 이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진 않잖아요. 나름 갈등을 하잖아. 우리가 사귄 지 1000일이 됐는데 그때 내가 너랑 너를 좋아해 사귀어줘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알콩달콩 그러면서 내가 너를 좋아하는 그 아이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막 도덕적인 죄책감도 느끼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륜에 대해서 분개해요? 불륜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만 좋아해. 그래서 딴 사람한테 꽂히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끌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둘이 뭘 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분개해요? 모든 건 변하는 거다 다 알면서 마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는 거고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 다 아는데 왜 분개해? 질투심? 그러니까 제3자가 남의 불륜에 대해서 분개하는 거 있잖아요. 새로운 시각이네. 그러면 부러워해야지 욕을 하진 않지. 근데 어마어마하게 욕이 날리잖아요. 그럼 뭐냐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언표 주체에다가 그러니까 계속 동일자로 환원하려고 하는 거야. 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러겠다고 약속한 거 아니야. 여기다가 계속 붙박아 두는 거야. 그게 꼭 무슨 결혼 증서, 혼인 신고서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럼 우리가 왜 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두 개를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걸 두 개를 나누기 때문에 그걸 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언표행위의 주체와 언표 주체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주체는 그러니까 언제나 흔들려요. 흔들리고 계속 이탈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계속 문법적인 위치 그게 이제 기호적 자리인 거죠. 기호적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자학을 하거나 자만을 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게 있잖아요. 머릿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그게 아니야. 나는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되게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자기가 공부를 안 하고 막 놀고 있어. 계속 딴짓을 해. 그러면 난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러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지 않나?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왜 자학을 해? 자학은 언제나 그 거리 속에서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내가 아닌 어떤 진짜 내가 있다고 하는 그 진짜 나에 해당하는 게 그러니까 나의 언표의 주체인 거야. 기호의 자리. 나에 대해서 내가 만들어낸 기호의 자리가 있는 거야. 어떤 사회적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사회적인 나라는 자리가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행동을 하면서 계속 타자 존재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거잖아. 이건 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것 같은데 누가 안 보더라도
이거는 좀 욕을 먹을 만한 행위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면서도 계속 그 행위를 하지 않는 자기 존재와의 간극을 발견한다고. 그게 말하자면 기호의 자리로서의 엄표 주체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주체는 언제나 고정적이야. 통합적이고 통일적인 자아를 원해. 그래서 우리가 계속 회귀하도록 해. 그거에 비춰서 반성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동일성이니까. 근데 언표행위의 주체는 그렇게 동일자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체라는 건 언제나 이 두 가지, 언표행위의 주체와 언표의 주체, 이 둘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고 이 주체 동일자로 계속 갔다가 그런데 거기에 환원될 수 없는 자기를 발견하고 이런 게 주체입니다. 언표의 주체는 그러니까 배치에 따라서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언표 주체는 결국은 뭐라고 하시면 그건 지배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정치적 지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래야 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지배적 실제에 순응하는 언표 안에 묶인 주체라고. 이탈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지. 그 고정적이고 동일한 그 기호의 자리는 자기가 그것으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이제 못 견디는 건데, 그 못 견디는 게 이 외부의 시선을 이미 자기가 내면화한 상태인 거잖아요. 누가 뭐라고 안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할지 모른다고 하는 이걸 통해서 계속 자기를 이탈하려고 할 때마다 되돌려 놓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 그래서 그 이제 뒤에 뒤에 보시면, 뒤에 넘겨 보시면 요거 맨 아랫줄에 보십시다. 그래서 아래에서 셋째 줄에 250쪽. 후기표작용적인 정념적 선을 주체와의 선 또는 예속의 선으로 만드는 것은 주체와의 선 또는 예속의 선. 그러니까 이 정념적 선이라는 게 1차적으로 이게 예속의 선일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이 두 주체가 늘 함께 가기 때문에, 즉 한 주체가 마지막 줄에 다른 주체로, 즉 언표 행위의 주체가 언표의 주체로 밀려나는 작용. 그래서 계속 이탈하려고 하는 것들을 어떤 그 주어, 그 기호의 동일자적인 자리에다가 계속 붙들어 매려고 하는 힘. 그러니까 이 정념적 주체와의 체제에서는 아무도 중심이 없고 어떤 것도 중심이 아니고 누구도 억압하지 않는데 자기가 스스로 억압하는 그런 체제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내면화하는 거지. 권력관계를 내면화한다는 게 이런 의미인 거죠. 옆에 251쪽에 보시면 의미 생성은 언표 행위를 실질적으로 획일화하지만 이제 주체성은 그 의미 생성을 개체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표, 이렇게 진한 글씨, 언표 행위의 주체는 언표의 주체로 밀려난다. 언표의 주체가 자기 차례가 오면 또 다른 과정을 위해서 언표행위의 주체를 또 공급하지만, 언표행위의 주체라는 건 언제나 구체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I라고 하더라도 그걸 말하는 주체는 계속 달라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언표의 주체는 언표행위의 주체를 쏙 빨아요. 다 흡수해요. 그래서 언표행위의 주체가 언제나 돌아가야 되는 그 반성의 자리가 언표의 주체가 되는 거죠. 언표행위의 주체를 계속 언표 주체에 비추어서 반성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 정도에 보시면 내부로부터 기능하는 지배적 실제에 대한 호소는 언제나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배적인 목소리, 뭐뭐 해야만 한다. 이 목소리는 사실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체화 체제에서는 내부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권력의 초월적 중심이 없다. 있을 필요도 없어. 오히려 이거는 실제계하고 뒤섞여 있다. 근데 정상화를 통해 작동하는 내재적 권력이 필요한 거죠. 이게 규율 권력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내가 그 정상성에 입각해서 나를
아주 표준적인 인간으로 행위라든가 뭐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규범화하려고 하는 그런 주체.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데 누가 늘 보는 것처럼 시선을 상정하고 행동하는 주체. 이런 게 근대 주체라고 푸코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여기가 지금 통하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네 줄 내려오시면 이제 이거는 기표작용적 전제군주를 대신하는 주체 입법자의 역설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주체가 이제 자기 스스로를 명령하고 자기 스스로 따르고 자기 스스로를 억압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지배적인 실제의 엄표들에 복종하면 할수록 너는 엄표행위의 주체에서 정신적 실제 속에서 더욱더 명령한다. 그래서 너는 너 자신에게만 복종하는 거고 네가 복종하는 것은 바로 너이기 때문이다라는 새로운 예속의 형식. 이게 이제 들레즈가 안티오이디푸스에서 얘기할 때 왜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기라도 하듯 예속을 원하지? 이게 스피노자의 질문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외부에서 막 나를 억압하는 권력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속되는 것처럼. 이거 아니다. 그러면 언제나 원인을 바깥에서 찾게 됐고 바깥의 지배적인 권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끌어내지 않는 한 이 삶은 바뀔 수가 없죠. 그리고 모든 삶의 행위는 다 외부적인 것을 없애는 것으로 환원돼 버리고 말잖아요. 이건 되게 반응적인 거지. 그러니까 나의 행위가 무엇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가 니체가 말한 리액티브한 거잖아요. 반응적, 반동적. 그리고 그게 이제 푸코가 저항이라는 말을 꺼려했던 이유기도 하죠. 항상 저항은 무엇에 대해서 작동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들레즈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 같아요. 무엇에 대해서, 뭐가 아닌 이렇게 힘의 작동을 혹은 욕망을 네거티브하게 혹은 되게 수동적으로 패시브하게 사유하지 않기. 이게 들레즈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분석도 언제나 정신분석의 해석에 대해서 정신분석자의 해석에 대해서만 작동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욕망을 달아나도록 하면서 끊임없이 뭐에 대해서 우리를 잡아매려고 하는 이건 여전히 중심이잖아요. 그 중심이 밖에 있든 안에 있든 뭐에 대해서 힘을 사유할 수밖에 없게 하는 이것을 떠나서 그 자체 달아남을 본질로 하는 욕망, 그 자체 흐름을 도주를 본질로 하는 힘, 이걸 가지고 어떻게 더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행위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들레즈의 방식인 것 같아요. 다만 그러려 그러면 육고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신중함이다라는 얘기가 6번째 고원에 나오죠. 내가 지금 어디에 욕망에 붙들려 있는가? 어떻게 내 욕망이 이 동심원을 계속 뱅뱅 돌고 있는가? 내 욕망이 왜 흐르지 못하고 계속 어떤 점에 갇혀 있는가? 이제 이런 거를 신중하게 탐색을 하는 작업과 맞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푸코식으로 말하면 규율 권력이고 이게 바로 예속을 스스로 원한다는 역설인 거죠. 그게 나치즘이든 아니면 또 뭐가 있지? 이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자본주의적인 뭔가 명령 체계가 밖에 있어서 우리한테 계속 그걸 외부에서 명령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본주의적 시스템에 싫은데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목소리는 내 안에 있다고. 내가 그것들로 내 시간을 조직하고 내 관계를 조직하고 내 욕망을 조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명령이 있다면 그건 이미 나의 목소리로 있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 자기 삶의 변혁과 이게 그러니까 들레즈의 이 뭐 혁명이든 변혁이든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자기와 사회를 분리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왜 그
애셔의 그림 중에 오른손을 그리는 왼손을 그리는 오른손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 혹시 아시는 분은?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왼손을 그리는데 이 왼손은 오른손을 또 그리고 있어. 약간 이런 구도야. 그러니까 내 행위가 이미 어떤 배치에 계속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개체 행위가 이미 그 배치에 계속 배치를 구부리고 변형하는 그런 요소로 작동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이미 배치의 산물이기도 해. 이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개체와 전체를 나눠서 보시면 안 된다고. 개체가 어떻게 자기 삶을 변혁할 것인가, 그러면 너무 개인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그런 개인은 이미 배치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복잡하고 유동적인 관계 속에서 개체가 욕망하고 행동하고 이러면서 이미 그 배치의 어떤 부분에 그 변화를 일으키죠. 그러면서 그 배치가 또 이 개체를 일정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개체와 전체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앙티오이디푸스의 그 1장의 맨 끝부분에 있었잖아요.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때 나온 예가 뭐였냐면 분열자의 책상. 분열자의 책상은 뭐를 놓을 때마다 책상 자체가 변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은 이 책상에 놓이지만 그렇다고 책상이 전체고 책은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책이 이 책상에 귀속되진 않아요. 책이 놓임으로써 책상 자체가 이미 변환되는 거거든. 여기 이제 컵이 놓이고 펜이 놓이고 뭐가 하나씩 놓일 때마다 전체라고 생각하는 책상 자체가 계속 자기 변환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변환하는 모든 놓이는 것들과 더불어 변환하는 책상 위에 뭐가 놓일 때마다 그 놓이는 것이 또 변환됨과 동시에 처음에 책이 하나만 놓였을 때에는 그냥 이 책상의 변환, 그 책상 위에 또 책의 변환이 있었는데 바닥에 놓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근데 여기 컵이 놓이면 그때 책상과 이 책의 관계가 또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배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분열자의 책상처럼 작동하는 게 그게 배치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예속이 절대 외부적인 것에 대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관점에서 이 탈주를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예속을 욕망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뭐 정보를 얻는 루트들 있잖아요. 알고리즘화 되어 있는 나의 유튜브 알고리즘, 내가 어떤 정보를 찾는 방식 이런 것들이 내가 찾는 것 같은데 내가 찾는 것 자체가 내가 그렇게 찾도록 세팅된 조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점점점 능동적으로 뭘 하는 것 같은데 점점점 예속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매체 환경 속에서도 이 주체화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 잘못된 뉴스 요걸 없앤다 이것만으로는 환원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자체가 이 하나의 거대한 뭐 환영이라 그래야 될까? 자기가 뭘 찾고 자기가 굉장히 많은 정보 속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잖아. 그 정보 자체가 어떻게 세팅되는가라는 걸 종종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진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스킵하기도 하고 막 많은 것들을 보다 또 스킵하고 보다 스킵하고 정말 많은 컨텐츠를 보지. 많은 컨텐츠를 보는데 왜 왜소해지나? 이 역설. 많은 콘텐츠를 사람들이 보는데 왜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편협해지는가? 이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주체 입법자의 역설이라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점점 자유로워지는데 왜 점점 예속되는 이런 결과가 생겨나지? 그러지 않으려 그러면 이제 매체의 환경과 어떻게 이 매체의 배치 속에서 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관계 맺어야 되는가.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죠. AI가 됐든 뭐가 됐든. 자, 그래서 예속의 새로운 형식이다, 이게. 이게 코기토의 노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주체화가 나쁘다,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 주체화 자체가 탈영토화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 탈영토화 된 게 예속될 수도 있지만 계속 탈영토화의 선을 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념적 체제가 나쁜 체제야, 예속적 체제야 이렇게 단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보시면 252페이지 이제 여기에서 들레즈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언표행위 주체 뭐 이런 얘기는 다 했고 아래에서 여섯째 줄 252쪽에 주체는 결코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주체는 결코 언어의 조건이 아니고 언표의 원인도 아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시작을 나라고 시작하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있으니까 나는이라고 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라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출발에 존재하는 주체 같은 건 없어요. 주체가 있다면 그건 언제나 효과야. 결과고 여분이고 잉여야. 덤이야. 앙뜨위디푸스에서 했던 말이죠. 그래서 뭐만 존재하냐면 주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언표행위라는 집단적 배치물들만이 존재한다. 언표행위는 그 자체로 집단적 배치물이에요. 왜? 언표행위 자체가 나의 언표행위라는 건 불가능해. 나의 언표행위를 성립시켜주는 건 뭐예요? 나와 관계하고 있는 그와 내가 있는 이 장. 이 장이 작동하기 위해서 다른 관계 맺고 있는 또 다른 장. 거기에 어떤 물질적인 조건들. 날씨일 수도 있고, 뭐, 가구 배치일 수도 있고, 뭐, 그런 모든 게 다 집단적 배치물이거든요. 이런 집단적 배치물 위에 언표행위 자체가 존재하잖아요.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는 언표행위는 없거든요. 그래서 언표행위는 집단적 배치물이에요. 그래서 언표행위의 집단적 배치물. 이 말은 그냥 세트로 계속 나와요. 언표행위의 집단적 배치물. 이거는 언표행위 자체가 이미 집단적 배치물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것만이 존재한다. 주체화는 여러 배치물 중에 하나일 뿐이며 이 언표행위의 집단적 배치물의 산물이야. 주체화는 이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해 라고 발화하는 그 사람이 나는 사랑해가 무슨 의미고 나는 사랑해라는 걸 발화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는 이렇게 나는 사랑해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뜻이고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저 사랑의 주체가 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자 예를 들면 나는 사랑해라는 이 말을 발화하는 나가 자기 싫다고 도망다니는 여자를 보면서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 이 주체는 스토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건 장르가 호러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아니죠 그게.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게 이제 그 주체는 연인의 주체가 되는 거지. 자기 앞에 있는 그 대상을 정말 죽어도 좋다고 생각할 만큼 사랑하는 연인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아주 낭만적인 의미가 되는 거고. 근데 뭐 그 말을 또 어떤 권력자가 미디어를 보면서 국민을 향해 하느냐 이럴 때 또 다르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할 때 그때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이 언표행위의 집단적 배치를 벗어나서 주체가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주체화라는 건 언제나 이것의 그 결과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는 언어의 내부적 조건이 아니에요. 주체는 출발점도 아니에요. 그것은
표현의 일정한 형식화, 기호 체제랑 그래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 체제를 문제 삼지 않고 주체를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왜 주체를 그냥 주체, 나는 누구인가 이것만으로는 주체가 안 되지? 언제나 언표행위의 집단적 배치물에서 어떤 의미작용이 이루어지는가, 어떤 것들과 관계에서 주체와의 점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이 모든 것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주체 형성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253쪽에 맨 위에 그러니까 주체와 그러면 언제나 배치, 이거를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 단락의 맨 뒤에 자본은 가장 뛰어난 주체와의 점이다. 뭐 사랑, 자본 이런 게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주체와의 점이죠. 돈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형성, 의미, 모든 것이 그러니 모든 의미가 자본적인 관계 속에서 자본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해석되잖아. 나는 쟤한테 한 개를 줬는데 쟤는 왜 입을 딱 씻지? 다 자본과의 관계잖아. 내가 한 시간, 쟤는 1시간을 공부했지만 나는 10시간을 공부했는데 왜 모르겠지? 이거 다 자본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우리는 모든 의미를 다 자본적인 방식으로 의미화하죠. 그러면 자본이 내 주체와의 점인 거지. 자, 그래서 이제 253쪽에 아래, 맨 아래에 보시면 거기 뭐 넘어가시고 거기 아래 이제 아래 5째 줄 보세요. 정념적 체제의 주체와의 선 역시도 이제 두 축, 통합축과 계열축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축, 통합축이 의식이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의식은 통합을 하는 거예요. 의식적 주체라는 건 막 달아나는, 그때그때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생산되는 그 정동적인 주체를 다 포괄해가지고 나는이라고 통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념으로서의 의식은 정확히 말하면 언표행위의 주체와 언표의 주체로의 이중화이고, 전자가 후자로 밀려나는 거다. 지금 이 얘기는 앞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형식은 정념으로서의 사랑, 정념사랑, 다른 사랑의 분신, 이중화, 밀려나기다.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주체화는 일단 그렇게 앞에서 언표행위의 주체와 언표 주체, 요 두 가지의 분열을 언표 주체로 통합하는 거다. 이 얘기가 지금 한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주체화의 문제를 생각할 때 이제 또 하나, 주체화가 이루어질 때는 항상 뭐가 이루어지냐면 주체화라는 건 언제나 커플이라는 거예요. 커플. 그게 지금 정념 사랑 이 얘기예요. 그래서 254쪽에 아래에서 5째 줄에 코기토가 자아만을 위한 정념이라면 뭐 그건 모르셔도 되고, 정념적인 사랑은 둘인 코기토, 이제 이게 중요해. 그래서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코기토에는 잠재적 커플이 있다. 여기. 그러니까 코기토, 내가 생각하는 나, 의식적으로 나는 나야라고 이렇게 통합을 하려 그래도 언제나 그 나는, 그 내가 그렇게 통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하는, 내가 앞에 짝을 짓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다른 것과의 접속,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55쪽에 이제 그걸 종합한 게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의식의 통합체적 형상 또는 의식적 분신은,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게 왜 분신이냐면 나는 나다야. 이게 자아는 자아다. 언표행위의 주체는 언표 주체다. 이 말이거든요. 나는 나다. 아무리 뭘 해도 나는, 모든 나들은 다 나다. 이게 이제 그 주체와의 과정, 의식의 통합체적 형상이라고 얘기한 거라면, 두 번째 커플의 계열체적 영상, 정념적 분신은 이게 여기서 형식 실체는 다 내용 형식, 표현 형식, 내용의 실체, 표현의 실체 할 때 그런 의미입니다. 커플의 계열체적인 형상 또는 정념적 분신은
그렇게 내가 어떤 하나의 형식으로서의 주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다른 존재하고 접속하면서 변형되지 않고서는 하나의 주체 자체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가 되기 위해서 언제나 짝을 필요로 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256쪽 보세요. 기표작용적 체제, 그 아랫단락의 두 번째 줄에 기표작용적 체제에서는 잉여가 언제나 이제 기호의 요소들을 변용시키는 객관적 빈도, 이게 주파수라 그랬죠. 빈도라고 얘기한 게. 기표작용적 체제는 그 중심에 대해서 주파수를 맞추는 거야. 자, 그런데 아래에서 넷째 줄. 후기표작용적 체제에서 잉여는 주체적 공명이야. 주체적 공명이라는 건 이제 내가 뭐에 대해서 이렇게 그 반향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주체화의 점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무엇에 대해서 내가 의미를 형성할 것인가라는 자기 나름의 그 짝이 있어야 된다고. 그 공명. 그래서 공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부른 거지. 그러니까 이걸 왜 사랑이라고 불렀는가는 아마도 그러니까 사랑은 혼자서는 못 하잖아요. 어쨌든 뭘 동물을 사랑하든 뭐 물건을 사랑하든 뭐를 사랑하는 거잖아. 사랑은 혼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주체는 언제나 어떤 자기의 주체화를 만들어내는 주체화의 점이라고 하는 자기의 커플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커플 관계. 그래서 의식 열정, 이걸 열정이라고 부른 거죠. 그 정도의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257쪽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위에서 한 10줄 내려오시면 기표작용적 체제와 괄호 끝나고 나서 기표작용적 체제와 주체적 체제, 그러니까 주체적 체제가 후기표작용적 체제죠. 그리고 그 각각의 잉여를 구분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탄력토화의 운동이 어떤 차원인가. 이게 이제 제일 본질적인 거예요. 기표작용적 체제에서 기호는 달아나봤자 상대적이야. 달아나도 언제나 다시 중심으로 붙들려. 중심과의 관계에서 의미화가 돼. 희생양처럼. 자, 그런데 주체적 체제에서는 머문다 그러고 이제 몇 줄 내려오면 자, 우리는 주체적 체제는 완전히 다르게 진행한다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기호는 다른 기호와의 의미 생성 관계를 깨뜨리고 긍정적 도주선 위로 질주하기 때문에 기호는 의식과 정념의 검은 구멍 안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절대적 타령토화에 도달한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게 주체적 체제는 그러니까 뭐냐, 예속될 수도 있어. 그렇게 통합하고 언제나 주체와의 점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형성하고 그러면서 계속 자기 중심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런 차원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적 체제는 어쨌건 계속 이탈하는 거예요. 그 중심점에 붙들려서 머물지 않을 수가 있다고. 이것 자체가 탄력토화하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체적 체제는 언제나 다시 달아날 수 있는, 매번 달아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체적 체제는 절대적 타령토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는. 근데 사태는 복잡하다. 주체화는 아래에서 둘째 줄 보세요. 주체화는 도주선의 긍정적 기호를 강요하며 탄력토화를 절대까지 가져가며 뒤에 강렬함을 높은 정도까지 가져가고 잉여를 제기적 형식으로까지 가져간다 등. 하지만 주체화는 이전 체제로 되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해방시킨 긍정성을 부인하거나, 그러니까 주체화가 이렇게 탄력토화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계속 달아날 수 있는 힘이 내재돼 있거든요. 하지만 이전 체제라는 건 이제 기표작용 체제로 떨어지지는 않으면서도 그
떨어져 나간 해방시킨 긍정성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그 절대를 상대화하는 이 예속으로 빠질 수 있는 차원을 언제나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심에서 도망간다고 만사형통이 아니라고. 그래 놓고 다시 또 재형통화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유한한 선형적 과정을 구성하고 뭐 이렇게 쭉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체화는 이제 그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 한 열 몇 줄 내려오시면 이를 통해 주체화는 도주선에 끊임없이 그 선을 부인하는 절편성. 요게 이제 8번째 고원에 나올 텐데 선은 운동을 멈추지 않는 게 선이에요. 선의 개념은. 근데 절편이라는 건 시작점과 끝점 사이의 선이죠. 유한한 선이죠. 절편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절대적 탄력토화라는 건 그렇게 계속 운동하는 거야. 계속 접속을 하면서 자기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 거야. 무소주, 머무르는 바 없어야 되잖아요. 머무르지 않아야 절대적 탄력토화인데 그러지 않고 그 주체화가 언제나 자기의 또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자기의 도주선 자체를 봉쇄해 버리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러냐? 이유는 단순하다. 이제 그 단락의 끝부분입니다. 표현의 형식들 또는 기호 체제들은 여전히 지층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달아나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면서 이 우리가 사회라고 부르는 지층 안에서 이 고정되잖아요. 나는 누구야? 나는 뭐야? 나는 뭐로서 행동해야 돼? 이렇게 또 그 지층 위에서 고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체화 자체가 이 기표작용 체제로부터 달아났다 그래서 전부인 건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나 그 주체는 지층 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지층 위에서 어떻게 계속 탈지층화하는 힘을 가지고 탈령토화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또 한 번 잘못 붙들리면 그 지층 속에서 나는 누구야 라는 것으로 의미작용에 자기의 의미작용 체제에 갇힐 수도 있거든요. 그 위험성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들레즈는 이제 그 기관 없는 신체에 가면 그렇겠지만 지층이 있고 지층이 면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배치가 면하고 있는 이게 다 한 평면이에요. 자, 근데 이 역동적인 배치는 언제나 한 면은 뭐랑 접하고 있느냐? 딱딱하게 굳어지는 지층에 접하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또 다른 한 면은 뭐에 접하고 있느냐? 기관 없는 신체에 접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내재성의 평면이고. 그러니까 지층, 어떤 배치 위에서 내가 어떻게 주체화가 이루어지냐. 주체화는 언표행위의 집합적 배치라 그랬잖아요. 그 배치 속에서 주체화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늘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느냐? 또다시 점에 붙들리고 지층에 붙들릴 수 있는 위험성이 언제나 내재해 있고 동시에 계속해서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이 탈주할 수 있는 그 면에 또 한편으로는 계속 열려 있어. 그러니까 언제나 기관 없는 신체의 위험은 지층화인 거고 지층화의 가능성은 언제나 기관 없는 신체로 열린다는 거이기도 해요. 절망도 아니고 희망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 언제나 도주선도 항존하고 언제나 그 도주선은 지층화될 위험성이 또 항존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체든 좋은 사회체와 나쁜 사회체가 있는 게 아니라고. 뭐 그걸 굳이 말한다면 좋은 사회체라는 건 더 지층화를 피해가면서 다양한 실험들을 모색하는 그런 점에서 열려있는 베르그손의 열린 사회가 생각이 나네. 그 열려있는 그런 실험들이 더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겠지.
근데 사회체 자체가 이거는 너무 좋은 사회고 이건 나쁜 사회고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 사회체에서 그 배치 위에서 힘들이 어떻게 흘러다니고 어떤 방식으로 이 도주선이 구성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이상사회하고 정반대로 완전히 극악무도한 사회 이런 것들이 선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는 거죠, 이거는. 이 사회와 개체 행위를 사유하는 데 있어서. 네, 일단 여기까지 보고 이제 뒤에 거는 기호 체계를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